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표시를 했는데 그게 OECD 경제상지수하고 거의 뭐 시차 없이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설명하고 주가를 설명하고 금리를 설명할 때 트렌드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트렌드라는 거 빼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OECD 경제상지수에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어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엇인가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선순환, 악순환, 선순환, 악순환 이렇게 도는 것처럼 도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게 얼마나 지속될 거냐라는 건데 왼쪽 그림 보시면 OECD 경제상지수에 제가 확장 올라가는 시기만을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하는데 길면 한 2년,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번 악순환이 걸리기 시작하면 웬만큼 노력해도 이게 1년 반 정도는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내용을 열심히 해도 그냥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밀려 들어오는 걸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이게 바로 막히지 않는 정책적인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이게 수축 국면을 막히고 좀 힘든, 악순환을 막기 힘든 그런 일이 생기고 한번 확장이 시작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그냥 냅둬도 올라간다. 근데 보통 그동안 2000년대 이후를 보게 되면 2년 정도 가면 이게 힘을 다 소진하는 다시 분야가 일어나는 지금은 작년 4월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좀 지났죠. 1년 좀 지났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년 봄 정도가 되면 다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겠는가.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이미 이제 그런 징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근데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미국에서는 GDP 한 7, 8%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3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생산 둔화라고 하는 게 경기 전반을 수축 국면으로 바로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조업이 그러다 보면 다른 데가 뭐 제조업을 그래도 이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제조업이 그러기 시작하면 이게 올해 못 가고 꺾여 내려오는데 지금 상태가 되면 그럼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 그 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병목 현상이 풀리면서 제조업이 다시 힘을 받으면 더 끌고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제를 볼 때 한 가지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선순환, 악순환 이런 게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좀 빼고 보는 게 좋겠죠. 그거 빼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가 트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정책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다고 봐요. 저는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미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모든 걸 떠나서 중국과 일종의 체제 경쟁 체제입니다. 여기서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한테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글로벌 투자자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 전쟁을 한다라고 할 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유리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그만큼 오래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작죠. 그러다 보니까 뻗어나가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아직까지 중국은 뻗어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GDP에서 미국은 소비가 70%인데 중국은 GDP에서 소비가 5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게 보면 중국이 경제에서 미국을 압도하게 되지 않겠는가. 뭐 지금으로서는 뭐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2035년 이렇게 되면 중국의 GDP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큰 약점이 뭐 부의 불평등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조업 기반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가서는 중국한테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게 제조업에서 여전히 반도체 영역, 첨단 산업, 흔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ICT 산업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취약해요. 이 산업에서 제조업에서 미국이 더 앞서 있다가 아니고 제조업 전반의 설비는 사실 중국이 많죠.
기술적인 자립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중국 역사 잘 알지 않습니까? 중국은 수천 년 동안 기본적인 경제정책 기조가 뭐냐면 자립입니다. 자립. 미국이나 유럽은 자기들이 만들다가 그거 다른 나라 주고 딴 거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 무역 관계를 강화시켜 왔는데 중국은 수천 년 동안 그런 다른 나라하고 같이 분업을 한다는 것보다 자립이에요. 근데 지금 이 중국이 자립이 안 되는 유일한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 영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2017년 기준으로 해서 ICT 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보면 아시아에서 중국이 분명히 하나의 거대한 국가고 나머지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나라들을 위성으로 갖고 있는 경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ICT 산업에서는 기술적으로 이들 나라보다 위성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부품들, 장비들을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거기서 뭔가를 더해서 부가가치를 더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수출을 100으로 보면 그 100 중에서 중국 내에 떨어지는 중국이 부가가치 만드는 건 87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자립 경제라고 봐야죠. 근데 ICT 산업만 놓고 보면 중국이 100을 수출하면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중국의 부가가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걸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자립 경제를 추구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 약한 고리가 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 중국에서 기술 자립도 낮은 거죠. 근데 미국은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이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이 나라들을 동맹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중국의 기술 자립, 이쪽 산업에서 기술 자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공장 만들어서 이 나라들한테 중국의 발고 우리한테 팔아라라고 하는 또는 그 다음 단계로 더 높은 기술 단계의 공장은 미국에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는 백분 경쟁에서 이제 유리한 국제를 갖는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제조업, 제가 볼 때는 제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미국이 강조점을 많이 둘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GDP 구성인데 사실 GDP가 지금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가 좀 넘거든요. 넘는데 이게 소비가 70%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커나가지 못하는 거. 우리가 뭐 제조업만 하나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가는 게 사람들의 행복도를 높이고 복지를 높이는 것은 분명히 당연합니다만 국가가 이제 그 상태로 계속 가서 얼마나 더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미국은 상당히 좀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미국의 일관적인 정책은 흔히 말하는 리쇼어링이죠. 제조업을 다시 미국에 만들자. 그거는 단순하게 일자리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반도체 공장에 가서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장 이런 거 지금 텍사스 쪽에 많이 내려가거든요. 이게 멕시코하고 국경이다 말이죠. 하도 텍사스에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지난 겨울에 우리가 그런 뉴스도 많이 봤습니다. 텍사스의 전력난 그 텍사스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공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공장이 확 들어서면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막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기후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 생산이 확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 제조업에 반도체 여기 그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게 이제 공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멕시코에 인력을 쓰겠다는 생각까지 갖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냐 제조업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미국이 갖고 있는 저약적인 약점, 제조업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 부흥 전략이 그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국은 뭐 어떻겠습니까? 중국은 당연히 그 공세를 뚫고 기술 자립을 달성한다. 반도체 쪽의 기술 자립을 달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선
무서울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중국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 작년부터 이제 이야기한 거 보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 일단 자리 가자 하고 근데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기술 자리. 첨단 기술에서 우리가 자립을 하자. 그러면 무서울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때 첨단 기술이 군사 기술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제조 특히 이 ICT 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이 왼쪽 그림이 GDP에서 이제 소비, 특히 내부재 소비가 얼마나 차지하는가라고 하는 내부재라고 하면 자동차, 뭐,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게임기 이런 거 되겠죠. 가구. 미국 사람들이 2008년 이후로 생각이 좀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SNS가 퍼지니까 우리가 저기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소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동물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면 왜 일본 가서 라면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까? 왜 해외여행 가가지고 그 비싼 돈을 들이면서 소비 활동을 하겠습니까? 소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나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활동이라고 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소비하는가로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뭐 예전에 이제 에블렌이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소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회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SNS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자동차 사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사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